이번 공급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방대해요.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많은 음, 내용들인데, 일단은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공공택지 공급을 늘리겠다. 기존에 하고 있는 네, 공공택지들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도심의 우리 유유부지들 좀 네, 확대하겠다. 그리고 민간에서 공급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 해주겠다. 그리고 전월세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사다리 좀 강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주택 얼마 공급이 되는 거야. 네, 공공택지에 대해서 공급 확대하겠다는 건 30년까지, 2030년까지 8만 9천 호를 조기 착공하겠다. 네. 기존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프로세서를 좀 개선해서 68개월 걸리던 걸 37개월로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마 1번으로 헤드라인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왜 진작 안 했지? 아, 뭐 그래요? 이런 의견들이 좀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반으로 줄인다고?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숫자들이 좀 많긴 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2026년에 기존에 하고 있는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더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18,000호 정도, 네. 내년 2027년은 27,000호 정도 분양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음, 신규가 안에 있어요. 네, 서울에 강서구에 네. 염창공원 부지가 있는데 천호를 열심히 해서 음, 2029년에 착공하겠다. 네. 남양주에 새롭게 발굴해서 2만 천호 정도를 착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공급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보니까 경기, 광주, 장지, 동일원 4,500호도 그럼요. 네. 있는데, 네네.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겠네요? 남양주는 당연히 그린벨트 네, 해제해야 되고요. 3기 네. 신도시도 그린벨트가 80%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 풀어주는데 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남양주는 지금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 합하면 한 6만 세대가 넘거든요. 3기 네. 신도시만 해도. 음,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남양주에 추가로 2만 1,000호를 더 공급한다는 건 사실 남양주에 너무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붓고요. 그럼 네, 서울에서 남양주 가기가 좀 편해야 되는데 일단 그쵸. 심리적인 거리가 좀 멀잖아요. 네, 남양주라고 이렇게 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양주도 지하철 8호선 타면 잠실에서 다산 신도시까지 한 2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음, 교통망 개선도 저는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신규 택지되면 GTX를 뭐 조기 개통하는데 돈을 얼마 쓰겠다. 네, 예산을 더 투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국민들이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돈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돈 얼마 쓰겠다. 초과세수 음, 뭐 50조 얘기를 하는데 한 20조를 주택 공급에 사용해서 저렴하게 교통망 좋게 빨리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용산이 빠졌죠. 빠졌는데 뭐 공급 도심 공급 확대에 보게 되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뭐 2028년까지 뭐 한번 해보겠다, 착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와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음, 현실적으로 착공이 어려운데 서울시는 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용산구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그 용산 가족공원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지역 주민들이 근조화환을 뭐 엄청 많이 보냈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네, 용산이나 과천 경마장, 사실 과천 경마장 또 한 줄 들어가긴 했거든요. 방첩사부지. 네, 2029년 12월 착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음, 대체 부지도 아직 찾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 2029년에 착공하는 건 제 생각에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근데 열심히 이게 하는 거는 좋은데요. 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10만 호도 좋고 뭐 2만 7천 호도 좋고 다 좋은데 작년 97 공급 대책 때 135만 호였거든요. 그쵸. 올해 129 공급 대책 때 서울 도심에 3만 2천 호, 경기도 수도권까지 해서 6만 호였는데 네. 기존에 발표된 양만 해도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음, 추가로 뭐 10만 호, 2만 7천 호 얘기를 한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수요자들, 특히 이제 최근에 전월세난에 주거가 굉장히 불안한 우리 네. 2030들이 이 대책 내용을 보게 되고 뭐 공감을 얻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 내가 희망을 찾겠구나라는 그런 심리가 음, 좀 든다면 저는 충분히 10만 호가 아니라 20만 호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막 리포트 같은 걸
각 부처에서 만든 걸 막 종합해가지고 음. 60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 만든 느낌이거든요. 우리 음. 청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아,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를 희망을 꿈꾸기에는 너무 먼 미래고 음. 과거에도 발표됐던 동일한 패턴이에요. 거의 똑같은 내용, 비슷한 패턴으로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곰탕 먹지 말고 이제 스테이크나 적어도 돈가스 정도는 먹고 싶은데 또 곰탕을 끓였는데 음. 횡성한우 곰탕이래요. 근데 이게 진짜 횡성한우인지 미국산인지도 모를 정도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공급 대책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 하나하나는 뭐 괜찮은 대책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새로운 종자를 가져와서 씨를 뿌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 주변의 반응을 보더라도 음. 아, 이게 진짜 뭐지? 아, 이거 진짜 될 수 있는 거 맞아? 나는 어떡하지? 더 불안해.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음.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내용에 뭐 PF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뭐 신축 주택 건설에 대해서 뭐 대출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대출이 안 돼서 힘들었을까요? 대출도 음. 하나의 뭐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공급이 안 되는 건 서울에서는 일단 신규 택지가 불가능하고요. 찾는 게 안 되고 네.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은 있습니다만 이제 PF로 망가진 부분, 뭐 여러 가지 사업장들 최근에 또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자재비에 뭐 주 52시간의 친환경에 모든 여건들이 빨리 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빨리 건축해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공급을 하는 입장이어도 좀 어려운 조건일 것 같고요. 이 정도의 메리트 가지고 지금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축 공급자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좋다. 그리고 뭐 네. 총량이 뭐 살짝 빠진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전월세 주거 사다리 보더라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너무 복잡하고요. 음. 대상 자체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결혼 페널티 뭐 정책 대출에 대해서 뭐 좀 봐준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소득 기준 초과 시 가상금리의 기존의 0.3%포인트 네. 부과하던 걸 0.15%를 부과한대요. 음. 그러니까 살짝 줄여줘도 가상금리에서 더 부과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전형적인 우리 그 관료 문화, 공무원 음. 조직에서 만든 리포트 내용이어서 우리 서민들이 공감하기에는 2030들이 공감하기에는 차라리 LTV DSR만 보고 음. 전세 대출이든 집을 살 때 하는 매매 대출이든 네. 아파트를 사든 비아파트를 사든 우리 대출 풀어줄게 니들한테는 단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더라면 우리도 이제 대출 받아서 전세든 월세 갈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음.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소득 기준 들어가고 무슨 기준 들어가서 살짝 숫자 몇 개 바꿔주는 거 가지고는 지금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는 건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음. 우리나라 정책의 가장 문제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대책 발표될 때마다 그때그때 기준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번에 하더라도 또 다음에 대책 기준이 뭐가 적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리낌 없이 막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책을 믿고 했던 분들도 다음에 또 상황이 달라져서 소급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음.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뭐 풀어준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또 내가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책의 일관성을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대책을 너무 많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도 음. 이제 공급 대책 발표했는데 작년에도 부실 공급 대책, 회심의 대책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여러 번 발표했거든요. 네. 대책이라는 건 발표할 때마다 이전에 발표했던 우리 대책이 우리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를 인정하고 새로운 보완 대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대책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기존 대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많이 발표하면 안 된다. 충분히 준비해서 한 번에 제대로 발표해야 되고 보완 사항이 있다면 이런 식의 대대적인 대책보다는 음. 그냥 일을 꾸준히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대책의 만능주의 뭐 그런 데 음.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그냥 풀어주려면 왜 비아파트여야 될까요?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그냥 음. 주택이면 되는 거고요. 그 선택은 시장의 참여자들, 우리 청년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니들은 아파트 사면 안 돼. 아파트 음. 가격을 자극하니까. 니들은 빌라로 가.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청년들한테 우리는 예전에 상황이 좋을 때 대출 받고 전세 끼고 아파트 샀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 더 올라가면 우리가 피곤하니까 니들은 비아파트 들어가서 사.
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청년들을 더 분노한다. 최근에 펫버스 이용한 버스하우스가 상당히 논란됐던 것도 결국 이런 거거든요. 자기들은 좋은 네. 데 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버스를 가라고. 이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택은 그 청년들, 참여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비아파트로 민다면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비아파트 중에서도 재개발 구역이거나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은 또 호재가 돼서 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편가르기, 편가르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작용이잖아요. 음. 왜냐하면 빌라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빌라를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존재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빌라로 몰이를 해버리게 되면 안 사도 되는 분들이 이제 빌라로 몰려들게 되고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가격은 음. 올라가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지는 않다. 우리 음. 청년들한테는 그냥 자유롭게 그동안 기회가 없었으니까 LTV DSR에 맞춰서 아파트를 사든 빌라를 사든 전세를 가든 우리가 소득 능력과 한도에 따라서 해줄게 라고 한다면 사실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내일 음. 받아도 되고 한 달 후에 받아도 되고 6개월 후에 받아도 되기 때문에 청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렇게 비아파트를 타겟으로 한다면 이제 비아파트 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가 또 하나의 트렌드가 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요. 도대체 네. 어디서 포커싱을 맞춰야 될지, 어디가 핵심인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우리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60페이지 되는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가장 핵심의 그 포인트만 딱 봐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보이지 않아요. MB 정부 때 우리 보금자리 2만 세대 반값을 해줄게. 이 주제 하나 가지고로 모든 사람들의 이슈를 다 끌었고 관심을 증폭시키고 실질적으로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포인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3기 신도시 우리 남아도는 예산으로 한 20조 투입을 해서 반값으로 해주겠다. GTX 조기 개통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성공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거는 예. 정부는 0.4% 초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설계가 맞았다면 원래 조용해야 되거든요. 0.4%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는데 네. 그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0.4%를 타깃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은 한 20억 이하의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 음. 가지신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고요. 부부 공동명의를 정부가 하라고 했는데 공동명의 하신 1주택자도 화가 나 있고 음. 비거주한 1주택자도 화가 나 있고 세입자들은 더 화가 나 있고 토고가 네. 주택 가지신 분들도 엄청나게 화가 나 있고 전 국민이 모두 다 화가 나는 상황을 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의 명분이나 목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가 제일 많아요?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지금? 각자 다 불만이더라고요. 초고가 주택 가진 음.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게 속도가 중요한데 음. 천천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올해 500만 원 냈으면 내년에는 뭐 한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올해 내는 사람이 2028년이 되면 거주를 해도 뭐 2배, 4배 막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조세장이 거세게 되고요. 또 음. 세입자들, 무주택자들은 또 상대적으로 쫓겨나거나 올려줘야 되니까 기존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하던 사람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니까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 공동명의자들도 분노가 네.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 정부가 공동명의 하라고 해서 1주택 있는 거 공동명의하고 요즘 시대 트렌드가 공동명의가 맞잖아요. 다 그렇죠. 맞벌이하고 뭐 부부간에도 서로 동등한 입장인데 이거를 다시 또 1주택으로 가라고? 음. 야 이게 세금 때문에 다시 또 1주택으로 가는 게 1주택이라는 게 단독 명의로 가는 게 맞아? 라는 불만, 이 불만에 불만이 음.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도 지금 살짝 한 발을 물러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보완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보완을 해도 문제고요. 보완을 안 해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완, 또 해 음. 놨는데 갑자기 또 확 바꾸면 그 또한 혼란이잖아요. 그 또한 혼란이고 이제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의 지지는 더 떨어지겠죠. 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왜 후퇴하는 거야? 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음. 반발하는 쪽에서는
야, 이게 뭐야, 더 수정해야지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양쪽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음. 2018년 총선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도 칼질을 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제 개편안이 정부 안대로 무사히 통과되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될걸요? 이제 이미 옆집하고 네. 교환하는 거죠. 왜냐하면 2027년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29년이 되면 이제 한도가 10억이 되고요. 네. 2018년은 2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2027년에 이제 한번 오래 가지고 가고 양도 차익이 많은 사람들은 팔고 소위 말해서 한번 털어줘야 되는 거죠. 팔고 음. 털든지 비슷한 입장이 옆집하고 한번 교환을 해서 털어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증여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난 한번 버텨볼래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임대를 주고 본인이 임대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베일리 같은 70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를 주게 되면 보증금 8억에 월 6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네. 그러면 보유세가 한 4,500만 원 정도 비거주를 하게 되면 나오고 거주를 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1,000만 원 차이라면 차라리 내가 외곽에 가서 신축 아파트 8억에 살고 받는 월세 600만 원으로 세금 내겠다. 그러면 돈이 더 남는다. 이런 계산들도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들이 난무를 하고 있고 혼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혼란은 결국에는 조세저항으로 연결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는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들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저는 큰 불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부부 공동 명의와 비거주, 한마디로 1주택입니다. 그동안 음. 1주택은 보호 대상이고 실거주로 인정이 됐던 상황이고 다른 선진국들도 1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해주는데 사용만 하면은요. 집주인이 사용을 하든 세입자가 사용을 하든 그 1주택에 대해서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많은 반발이 있고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과 부부 공동명의는 손질을 해주지 않으면 이 파장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